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작은 역할로 그의 회사에 들어왔다. 진숭그룹의 거대한 유리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도시의 심장부에서 현대 기술과 자본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수많은 검은색 정장들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선택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수많은 신입사원 중 한 명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전략기획팀의 말단 사원으로 배정받았다. 그녀의 책상은 거대한 사무실의 한쪽 구석에 있었고 창문에서는 회색 빌딩의 벽만이 보였다. 그것은 그녀가 원했던 바였다. 이곳 진숭그룹의 심장부에서 그녀는 철저히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5년 전 날카로운 눈빛과 굽힘없는 신념으로 법정을 호령하던 젊은 검사 한서연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깊숙이 묻어두고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첫날은 서류 작업과 부서 소개로 정신없이 흘러갔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친절했지만 깊은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모두가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서연은 그 무관심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목표는 진숭그룹의 내부 정보를 파헤쳐 5년 전 묻혀버린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특히 그 남자 강태준의 눈에는 절대로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진숭그룹의 CEO였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위치에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고 그녀의 모습도 많이 변했다. 날카롭던 인상은 부드러워졌고 열정으로 불타던 눈빛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법정 증인석에서 스쳐 지나간 수많은 얼굴 중 하나로 그녀를 기억할 리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방패이자 무기였다. 오후가 되자 부서장이 그녀를 급하게 불렀다. 한서연 씨, 지금 당장 40층 대회의실로 올라가. 김 비서가 급체해서 회의록 작성을 할 사람이 없어. 자네가 대신 좀 해줘야겠어.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40층 대회의실은 최고 경영진 회의가 열리는 곳이었다. 그곳에 강태준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신입사원으로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노트북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엘리베이터가 4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정영이 아찔하게 펼쳐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곧 마주하게 될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다. 괜찮아,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나는 그저 회의록을 작성하는 수많은 직원 중 하나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복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발소리조차 크게 울렸다. 회의실 문 앞에서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진숭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최대한 몸을 낮추고 구석에 마련된 보조석으로 향했다. 그녀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녀의 존재는 공기처럼 투명했다. 회의는 진숭바이오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로 시작되었다. 전문 용어들이 오가는 동안 서연은 기계적으로 타자를 쳤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하려 노력했다.
그러다 문득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 그곳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5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 서연은 고개를 더욱 숙였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5년 전 법정의 기억이 되살아나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움직였다. 보고가 끝나고 한 임원이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위험성 평가는 끝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임원들이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진땀을 빼는 동안 강태준의 시선은 천천히 회의실을 훑었다. 그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서연은 그 시선이 자신을 비껴가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회의실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닿았다.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빛이 그녀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가 그토록 애써 감추려 했던 모든 것이 그의 눈빛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드러나는 기분이었다. 그의 눈에는 아주 미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도 당황스러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를 마침내 확인한 듯한 깊고 복잡한 감정의 파동이었다.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낙인처럼 그녀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그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녀가 5년 동안 과거를 잊기 위해 발버둥치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잊은 적 없다.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은 앞으로 진순그룹에서 펼쳐질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회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서연은 거의 혼이 나간 상태로 회의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 타자를 칠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은 시작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준이 그녀를 알아본 이상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감시당할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질 터였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포기하고 물러나야 할까? 아니, 그럴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짓밟힌 정의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강태준. 그의 이름 3글자를 검색창에 입력했다. 화면에 그의 프로필 사진과 이력이 나타났다. 하버드 MBA, 수석 졸업 월스트리트에서의 화려한 경력, 그리고 2년 전 진순그룹의 최연소 CEO로 취임. 그의 이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 완벽한 가면 뒤에 감춰진 진실의 조각들을, 그리고 그 진실을 완성하기 위해 그녀는 이곳에 왔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서연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짜 업무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낮에 부서장이 건네준 서류들 속에서 재무팀의 내부 보고서 사본을 찾아냈다. 그것은 그녀가 진숭에 들어오기 위해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돋보여야 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녀는 뛰어난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입사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을 진숭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는데 사용할 차례였다. 보고서의 숫자들은 언뜻 보기에는 완벽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일반적인 회계 감사관들이 놓치는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해냈다. 자회사 간의 내부 거래 실체 없는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흐름. 5년 전 블루스톤 투자 비리 사건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다.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진숭그룹 내부에 거대한 악의 뿌리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뿌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늦게까지 일하는군. 서연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사무실 입구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보고 있던 모니터 화면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까 회의실에서 보았던 것과는 다른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아, 대표님, 정리할 서류가 좀 남아서.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황급히 모니터 화면을 껐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들킨 것일까? 그녀의 목적을 알아챈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그녀의 책상 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압도적인 존재감에 서연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필요 이상으로 애쓸 필요 없어. 신입은 신입답게 행동하는 게 좋아. 그것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분수를 알고 얌전히 있으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강태준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막으려는 것일까? 아니면 시험하려는 것일까?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기에 상황은 더욱 위험하고 복잡해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그녀의 계획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그와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첫날부터 모든 것이 틀어졌지만 오히려 서연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켰다. 진숭그룹의 재무구조도와 지배구조, 그리고 주요 임원들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강태준, 그리고 그의 뒤에 있는 진짜 권력자. 서연은 5년 전 사건 기록을 떠올렸다. 당시 진숭그룹의 법무팀을 총괄하며 검찰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던 인물. 바로 현재 진숭그룹의 부회장이자 실세로 불리는 최민환이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강태준이 아니라 그 남자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조용히 다짐했다. 어떤 위험이 닥쳐오든 누구의 방해가 있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의 무력한 검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와 정의라는 두 개의 칼날을 품고 적의 심장부로 뛰어든 전사였다. 그리고 강태준 그에 잊지 않았다는 그 눈빛이 앞으로 그녀의 여정에서 독이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열쇠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깊은 밤,
진숭그룹의 마천루 속에서 한 여자의 외로운 전쟁은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날 밤의 만남은 한서연과 강태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파문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더욱 신경 써서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투명한 존재가 아님을 알았다. 강태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관객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웠고 동료들과의 가벼운 인사에도 보이지 않는 벽을 쳤다. 그녀의 신경은 온통 등 뒤에 꽂히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감지하는 데 쏠려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강태준의 경고를 곱씹었다. 신입은 신입답게 행동하는 게 좋아. 그 말은 그녀를 멈추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왜 그녀를 막으려 하는가? 자신의 과거와 연관된 무언가를 감추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그녀를 더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제스처일까?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기에 서연은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도 풀어야 했다. 같은 시각 진숭그룹의 최상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에서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풍경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왜 돌아왔을까? 복수를 위해서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쫓아서 5년 전 증인석에서 마주했던 그녀의 얼굴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 강렬하고 단단했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전략기획팀 신입사원 한서연 씨의 인사 파일을 내 책상 위로 가져와. 잠시 후 그의 책상 위에는 아주 평범하게 꾸며진 이력서 한 장이 놓였다. 지방대학 졸업, 몇몇 중소기업에서의 짧은 경력. 그녀의 진짜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낸 가짜 신분이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연소 특수부 검사가 이런 어설픈 가면을 쓰고 자신의 회사에 잠입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다. 서류를 내려놓는 그의 손끝에서 5년 전 법정의 공기가 되살아났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숨막히는 정적. 증인석에 앉아있던 자신과 그런 자신을 쏘아보던 검사 한서연. 그녀는 블루스톤 투자 비리의 핵심 증인인 자신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진실을 향한 그녀의 집념은 법정 안의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태준은 그 순간 그녀에게서 경외감과 함께 기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 역시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증언하기 직전 최민환 부회장이 보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강 대표 자네의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잊지 말게. 그것은 부드러운 말투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협박이었다. 요양병원에 계신 편찮은 어머니,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결국 그는 입을 다물었다. 결정적인 증언을 회피하고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의 침묵으로 인해 한서연이 쌓아올린 공든탑은 무너져 내렸고 사건의 주범들은 모두 법망을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 한서연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취를 감췄다. 태준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최민환의 꼭두각시가 되어 진숭을 지켜냈지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기분이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심장이 불편할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5년 전처럼 침묵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회사 내부의 정보들을 수집했다. 재무팀과 법무팀의 조직 구성 주요 인물들의 성향, 그리고 사내 보안 시스템의 허점 등.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빨아들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진숭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지도가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내 그곳을 뚫고 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퇴근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어제 분석하던 재무 보고서를 다시 열었다. 숫자들의 조합 속에서 그녀는 키메라라는 프로젝트 코드를 발견했다. 5년 전 블루스톤 사건의 자금 세탁 과정에서도 등장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과거의 망령이 여전히 진숭의 재무제표 위를 떠돌고 있었다. 그녀는 관련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내부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다. 하지만 신입사원의 접근 권한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더 높은 수준의 접근 권한이 필요해 했다. 바로 그때 부서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새로운 업무를 지시했다. 한서연 씨 대표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야. 다음 주까지 유럽 시장의 바이오 산업 동향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게. 서연은 의아했다.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CEO가 직접 이런 중대한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과거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야만 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찾던 재무 관련 자료들도 함께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었다. 강태준이 그녀에게 던지는 미끼.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녀가 어디까지 파고드는지 지켜보려는 속셈이었다. 그가 의도적으로 길을 열어준 것인지 아니면 덫을 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미끼를 물어야만 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차분한 반응에 부서장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그날부터 서연은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 시장 분석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데이터베이스 깊숙한 곳에 숨겨진 키메라 프로젝트의 실체였다. 그녀는 뛰어난 해킹 실력을 동원해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마침내 관련 파일들이 저장된 암호화된 폴더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폴더를 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인증 절차가 더 필요했다. 같은 시간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팀이 보고한 접속 기록을 보고 있었다. 한서연의 아이디가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영역에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기록이었다. 보안팀장은 이것이 비정상적인 접근이라며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그대로 둬. 내가 허가한 일이야. 앞으로 그녀의 모든 접속 기록은 내게만 직접 보고하도록. 그의 지시에 보안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났다. 태준은 모니터에 떠있는 접속 로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고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그에게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바로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는 지난 5년간 진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타협을 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등장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양심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블루스톤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당시 그가 차마 법정에서 말하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최민환의 지시로 이루어진 비밀 자금의 흐름,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희생되었던 사람들. 그는 수첩을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그곳에는 한지혁 부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블루스톤의 자금 운용을 담당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바로 한서연의 아버지였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진숭에 들어온 것은 단순히 묻혀버린 정의를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였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한지혁 부장의 공허한 눈빛과 한서연 검사의 분노에 찬 눈빛이 겹쳐 보였다. 그는 거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그가 침묵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버지를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진실의 문 앞까지 다가올 수 있도록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강태준이 열어준 데이터베이스의 문은 한서연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한 시험대였다. 그녀는 키메라 프로젝트라는 암호화된 폴더 앞에서 며칠 밤을 새웠다. 단순한 해킹으로는 뚫을 수 없는 철벽 같은 보안이었다. 섣불리 시도했다가는 즉시 추적당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그녀는 전공법 대신 우회로를 찾기 시작했다. 폴더에 생성기록 수정 로그 그리고 접근 권한을 가졌던 과거의 인물들을 역추적하며 단서를 찾아 나섰다. 그녀의 끈질긴 추적은 5년 전 블루스톤 사건 직후에 의문스럽게 퇴사 처리된 재무팀의 한 과장에게로 이어졌다. 그의 이름은 박선우. 공식적인 퇴사 사유는 개인 비리였지만 서연은 그 이면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회사 인트라넷을 뒤져 그가 남긴 마지막 업무 보고서와 인수인계 자료들을 찾아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서 미세하게 반복되는 특정 패턴과 숫자 조합을 발견했다. 그것은 구조 신호와도 같았다. 마침내 그녀는 숫자 조합의 의미를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암호가 아니었다. 진숭그룹의 창립 기념일과 박선우 과장의 입사일을 조합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를 담은 키값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키값을 입력했다. 화면에 접근 허용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그녀는 짧은 희열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폴더 안에는 진숭그룹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 담겨 있었다. 파일들은 진숭바이오의 신약 개발 자금이 어떻게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가 비자금으로 조성되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베리타스 페이퍼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다. 조세핀 한처에 세워진 이 회사는 5년 전 블루스톤 사건의 자금 세탁 창구와 정확히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다. 아니,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마우스를 스크롤하던 손을 멈췄다. 모든 자금 이체를 최종 승인한 사람의 서명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진숭그룹 부회장 최민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진숭그룹의 창업 공신이자 현재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다. 대외적으로는 온화한 리더십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존경받는 기업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언론은 그를 빛 속의 경영자라 칭송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 빛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만들어진 것인지. 5년 전 검찰의 칼날이 그의 턱 밑까지 겨눴을 때 그는 강태준을 방패 삼아 위기에서 벗어났고 모든 죄를 그녀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다. 바로 그때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부회장님께서 오셨다.
동료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 쪽을 향해 깍듯이 허리를 숙였다. 서연도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민환이 몇몇 임원들을 대동한 채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격려의 말을 건네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자애로운 할아버지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잔인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최민환의 발걸음이 서연의 책상 앞에서 멈췄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자네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인가? 부드럽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목소리였다. 부서장이 옆에서 황급히 대답했다. 네, 부회장님. 한서연 사원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일 처리가 야무진 친구입니다. 최민환은 흥미롭다는 듯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주 짧게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지만 서연은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열심히 하게. 진숭은 노력하는 인재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곳이야.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른 임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사무실에는 흥분된 기운이 감돌았다. 동료들은 부회장님의 격려를 받았다며 서연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길이 닿았던 어깨가 불에 댄 것처럼 아팠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그는 그녀를 보았지만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부품 중 하나로 여겼을 뿐이다.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집무실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던 강태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최민환이 한서연에게 접근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는 짐승적인 직감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자였다. 어쩌면 그는 이미 서연의 존재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낌새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태준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버실의 특정 구역에 대한 감시 카메라 로그 기록 주기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아주 미세한 조작이었지만 그것은 서연에게 몇 분간의 결정적인 사각지대를 만들어줄 수 있었다. 그는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를 돕는 것은 결국 진순과 자기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5년 전 법정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죄책감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최민환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 아래에서 진숭은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다. 한서연의 등장은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플레이어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게임의 판을 움직이는 설계자가 되어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최민환과의 만남으로 인한 혼란을 애써 억누르며 베리타스 페이퍼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만들어준 감시의 사각지대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해킹 실력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서버에 더 깊숙한 곳으로 침투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베리타스 페이퍼는 단순한 비자금 창구가 아니었다. 그곳을 통해 흘러 들어간 돈은 진숭바이오가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데이터를 조작하고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5년 전 사건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범죄였다. 최민환은 단순히 돈을 빼돌리는 것을 넘어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조작된 데이터로 신약이 출시되기라도 한다면 끔찍한 재앙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복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더 큰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이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최민환의 사진을 찾아 화면에 띄웠다.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아래에는 인간 존중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경영 철학이 적혀 있었다. 그 위선에 구역질이 났다. 서연은 이제 자신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부패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빛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마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악마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빛 속에 숨은 그림자, 그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최민환의 실체를 확인한 순간부터 한서연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녀의 적은 더 이상 막연한 시스템이나 과거의 망령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이었고 진숭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다. 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더 대담하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했다. 서연은 강태준이 내준 과제, 즉 유럽 시장 분석 보고서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그를 자신의 게임에 끌어들일 미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강태준 역시 경랑의 중심에 서 있었다. 최민환이 서연에게 보인 짧은 관심은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그는 최민환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아주 작은 위협조차 용납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태준은 진숭바이오에서 올라오던 임상 데이터 보고서를 검토하며 깊은 시름에 잠겼다. 서류상의 수치들은 완벽에 가까웠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은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불협화음을 발견했다. 데이터의 특정 패턴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최민환은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명운이 걸린 신약 프로젝트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진숭그룹은 그대로 무너질 터였다. 직접 최민환에게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에게는 아직 그럴 만한 힘도 명분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한서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이용해 최민환의 철옹성을 흔드는 것뿐이었다. 그는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자신의 비서를 통해 진숭바이오의 임상시험 원본 데이터가 담긴 극비 문서를 출력했다. 그는 그 문서를 들고 일부러 서연의 부서가 있는 25층으로 향했다. 그리고 복합기 위에 문서를 올려놓은 채 마치 중요한 전화를 받으며 깜빡 잊은 것처럼 자리를 떴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실수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는 서연이 그 미끼를 발견하고 물어주기를 바랐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녀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운명처럼 서연은 동료의 심부름으로 복합기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 출력된 채 방치된 문서가 들어왔다. 문서 표지에 찍힌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후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재빨리 문서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공식 보고서에서는 삭제되었던 신약의 심각한 부작용을 암시하는 실험 데이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최민환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런 중요한 문서가 이렇게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서연은 즉시 이것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을 인물은 단 한 사람 강태준밖에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왜 자신을 돕는 것일까?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일단 이 기회를 잡기로 했다. 그녀는 문서를 몰래 스캔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연결되었다. 그들은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신호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이 작성하는 보고서에 베리타스라는 단어를 암시하는 특정 데이터를 삽입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흘린 정보를 확인했다는 의미를 담은 응답이었다. 태주는 그 보고서를 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영리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위험한 춤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서연은 최민환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그의 개인 서버에 접근해야만 했다. 하지만 서버실은 진숭에서 보안이 가장 삼엄한 곳이었다. 그녀가 접근할 방법은 전무했다. 그녀가 고심하던 어느 날 밤 회사 전체에 갑작스러운 화재 경보가 울렸다. 모든 직원이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혼란 속에서 서연은 단 몇 분간 통제 시스템이 마비된 서버실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화재 경보는 강태준이 그녀를 위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버실에 들어간 서연은 최민환의 개인 서버에 접근해 키메라 프로젝트의 전체 자금 내역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파일의 크기가 너무 커서 시간이 촉박했다. 다운로드가 거의 끝나갈 무렵 복도에서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중앙 환기구 3번 통로. 그것은 강태준이 보낸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녀가 서버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탈출로까지 알려주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일 틈도 없이 환기구 덮개를 열고 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잠시 후 보안 요원들이 서버실 문을 열고 닥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어둡고 차가운 환기구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방금 다운로드한 데이터가 담긴 USB를 손에 꽉 쥐었다. 다음 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다. 서연은 전략기획팀의 일원으로서 회의록 작성을 위해 배석했다. 회의 안건은 진숭바이오의 신약 출시 계획이었다. 최민환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장담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태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출시 전에 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한 최종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오류 하나가 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태주는 진실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서연을 아주 잠깐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손에 넣었는지 알고 있다. 이제 당신의 차례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 역시 단호했다. 나는 준비가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만의 위험하고 은밀한 춤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등을 맞댄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서연과 강태준의 보이지 않는 협력은 진숭그룹 내부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균열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바로 최민환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최근 들어 내부 정보 보안 시스템에 미심쩍은 로그 기록이 자주 남았고 강태준의 몇몇 지시들은 그의 의도를 교묘하게 거스르고 있었다. 그는 아직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짐승적인 직감으로 경고 신호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집무실에서 진숭의 정형이 담긴 동양화 족자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림 속의 산하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는 그 안에 수많은 맹수들이 숨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수십 년간 이 정글에서 살아남았다.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는 고통도 감수해야 했다. 그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어 감사팀장을 호출했다. 곧이어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박 이사가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최민환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인자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요즘 회사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아. 어딘가에 좀이 세운 나무가 있는 모양이야. 더 크게 썩기 전에 하나를 베어서 본보기를 보여야겠어. 박 이사는 그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어느 부서를 목표로 할까요? 최민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회사 전체의 정보를 다루는 전략기획팀이 좋겠군. 거기서 쥐새끼 한 마리를 잡아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진숭그룹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감사팀이 전략기획팀을 급습했다. 그들은 마치 한 무리의 하이에나처럼 사무실을 파헤치며 모든 직원들의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했다. 부서장인 김 부장은 결백을 주장하며 협조했지만 감사팀의 태도는 처음부터 그를 범인으로 단정 짓고 있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최민환이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날리는 첫 번째 경고장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최민환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 불똥이 애꿎은 김 부장에게 튄 것이다. 김 부장은 서연을 아껴주던 좋은 상사였다. 그는 평생을 진숭에 헌신한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서연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설 수는 없었다. 그녀가 나서는 순간 김 부장은 물론이고 그녀 자신도 파멸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감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며칠 후 감사팀은 김 부장의 컴퓨터에서 경쟁사 직원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그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김 부장은 회의실로 불려가 모든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기업 스파이로 낙인 찍혔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의 결백을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잡고 짐승처럼 끌고 나갔다. 그가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던 절망적인 눈빛을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이 소식을 보고받은 강태준은 즉시 최민환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부회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김 부장은 20년을 진숭에 몸바친 사람입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이렇게 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민환은 태연하게 찻잔을 들며 대답했다. 강 대표 때로는 나무 전체를 살리기 위해 가지 하나를 쳐내야 하는 법이야. 이번 일로 직원들의 충성심은 더욱 견고해질 걸세. 자네는 아직 경영을 더 배워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CEO를 가르치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숭그룹의 인사권과 이사회는 여전히 최민환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자신은 아직 허울뿐인 왕이었다. 그는 무력하게 자신의 부하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최민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와 똑같이 혹은 그보다 더 지독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서연이라는 카드의 가치는 더욱 커져만 갔다. 김 부장의 숙청 이후 회사 전체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점심시간에도 모여서 이야기하는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다.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귓속말을 했다.
전략기획팀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사람들은 신입인 서연을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김 부장을 몰아낸 스파이라는 헛소문까지 돌았다. 서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이 고립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김 부장의 희생은 그녀의 싸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과거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현재 진행형인 악행을 막고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는 싸움이 되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회사에서 살아남아 반드시 최민환의 목에 심판의 칼을 꽂기로 맹세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김 부장이 남기고 간 책상 위에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장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악마의 첫 번째 공격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진정한 전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김 부장의 억울한 퇴사는 강태준에게 쐐기를 박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는 최민환의 방식이 회사를 좀먹는 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어머니라는 핑계 뒤에 숨어 방관해왔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최민환의 관계는 진순그룹 자체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유산이자 어머니의 삶이 담긴 터전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바로 한서연과 손을 잡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암시나 간접적인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도 모르는 대포폰을 이용해 한서연의 개인 번호로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번호는 인사 파일을 통해 이미 파악해두고 있었다. 메시지에는 시간과 주소 단 2가지 정보만 담겨 있었다. 오늘 밤 11시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3전시관. 그곳은 그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곳으로 폐관 후에는 그 누구의 감시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밀실이었다. 최민환의 상상력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장소였다. 메시지를 받은 서연은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발신자 불명의 문자.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강태준. 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지련 진정한 동맹을 제안하는 손길일까? 김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거대한 악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의 제안에 응해야만 했다. 그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형 녹음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겨 약속 장소로 향했다. 밤 11시의 인사동 거리는 인적이 끊겨 스산했다. 경인미술관에 굳게 닫힌 철문 옆 쪽문이 그녀를 위해 조용히 열려 있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안으로 들어섰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어두운 전시관, 안 수많은 조각상들 사이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시관에 차가운 공기와 조각상들의 침묵이 더해져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저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강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이제 춤은 그만 출 때가 된 것 같아서.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서연은 그의 말을 비웃었다. 춤이라. 5년 전 법정에서 당신이 추었던 침묵의 춤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춤 때문에 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당신은 진숭의 주인이 되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이 묻어났다. 강태준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그녀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잠시 후 그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때 최민환 부회장이 내 어머니를 인질로 잡았어. 편찮으신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을 언급하며 나를 협박했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치부를 드러냈다. 정의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는 비겁하게도 어머니를 택했어. 그 선택을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그의 고백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 역시 최민환이라는 거대한 악마에게 영혼을 저당 잡힌 또 다른 희생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를 향한 증오는 연민과 이해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온전히 믿을 수는 없어도 그와 함께 싸워야 할 이유는 분명해졌다. 분위기가 바뀌자 그들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자신이 가져온 보안 노트북을 열어 최민환의 서버에서 빼낸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베리타스 페이퍼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과 조작된 임상 데이터까지. 그녀가 확보한 증거들은 진숭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파괴적이었다. 태준은 그녀의 능력에 새삼 감탄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공유했다. 최민환의 충신들로 구성된 이사회 구조 정관계에 뻗어있는 그의 인맥,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력자들까지 모든 정보가 공유되자 두 사람은 깨달았다. 서연은 최민환의 범죄를 입증할 칼을 가지고 있었고 태준은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판을 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이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해. 최민환은 꼬리 자르기의 명수야. 모든 죄를 아랫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갈 거요. 태준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나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필요하겠군요. 서연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들은 마침내 공동의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다가오는 진숭그룹 정기주주총회. 수많은 주주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최민환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여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더 필요했다. 첫째, 비자금 조성을 직접 담당했던 재무팀의 핵심 인물을 증인으로 확보하는 것. 둘째, 최민환이 임상 데이터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원본 음성 파일을 찾아내는 것. 태준은 그 파일이 최민환의 집무실 개인 금괴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미술관, 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적대감과 불신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한 굳건한 동맹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은 뜨겁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단단한 악수였다. 진실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위험한 계약이 마침내 체결되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핏빛으로 물들 것이고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의 마지막 장이 막 오르고 있었다. 진실의 계약을 맺은 후 한서연과 강태준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의 계획은 두 갈래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강태준은 최민환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재무담당 윤 이사를 설득하여 내부 증인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서연은 그보다 더 위험한 임무,
바로 최민환의 개인 금괴 숨겨진 스모킹건, 즉 데이터 조작을 지시한 음성 파일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진숭그룹의 심장부에서 두 개의 위험한 작전이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윤 이사에게 사적인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윤 이사는 진숭에서 30년을 일한 인물로 최민환의 충신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약점을 잡힌 채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 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고급 한정식집의 밀실이었다. 윤 이사는 최고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또 다른 숙청의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예상대로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간단한 안부 인사가 오간 후 태준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봉투 안에는 윤 이사의 이름으로 베리타스 페이퍼에 자금이 송금된 내역과 그의 가족들이 해외에 보유한 차명 계좌 정보가 담겨 있었다. 윤 이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떨었다. 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환 부회장은 위기가 닥치면 당신을 가장 먼저 버릴 겁니다. 김 부장처럼 말이죠. 그의 말은 윤 이사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는 김 부장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것을 보며 다음은 자신의 차례가 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었다. 태준은 회유책을 꺼내 들었다. 저와 손을 잡으시죠. 이사님의 죄는 제가 책임지고 사면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최민환을 무너뜨리고 진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사님과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선택을 강요하는 동시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윤 이사는 한참을 고뇌하다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진숭그룹 빌딩의 최상층, 일명 천상이라 불리는 회장단 전용층에 잠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말밤 빌딩에 인적이 끊긴 시간을 노린 작전이었다. 그녀는 심야 건물 관리 용역업체 직원으로 위장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한다는 핑계로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CEO 권한을 이용해 감시 시스템을 교란하고 그녀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할 터였다. 이것은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작전이었다. 서연은 청소 카트를 밀며 자연스럽게 최상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태준이 60초간 엘리베이터의 보안 로그를 마비시킨 틈을 이용한 것이었다. 최상층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오직 비상등만이 대리석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쪽 복도에서 경비원 접근. 30초 후 도착 예정. 지금 당장 오른쪽 비상복도로. 그녀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태준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소리 없이 움직여 거대한 조각상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경비원이 지나간 후 그녀는 마침내 최민환의 집무실 문 앞에 도착했다. 문에는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이 결합된 최첨단 보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이것을 뚫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다. 태준은 이미 며칠 전 최민환이 사용한 유리잔에서 그의 지문을 채취해 두었다. 그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얇은 실리콘 필름을 서연에게 전달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필름을 손가락에 붙이고 지문 인식기에 댔다. 삐소리와 함께 첫 번째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문제는 홍채 인식이었다. 이것은 물리적인 복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 그녀는 소형 해킹 장비를 연결해 보안 시스템 자체에 오류 신호를 보냈다.
동시에 태주는 중앙통제실에서 시스템 재부팅 명령을 내려 일시적인 마비를 유도했다. 단 10초간의 시간. 그 틈을 이용해 서연은 특수 제작된 만능키로 물리적인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사무실 내부는 그의 성격처럼 화려하면서도 위압적인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태준이 알려준 대로 벽에 걸린 거대한 동양화 뒤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냈다. 금고는 음성 인식과 다이얼 방식이 결합된 특수 제작품이었다. 음성 암호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고사선거, 토사구팽일 가능성이 높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소형 녹음기에 저장해둔 회의 석상에서 녹음한 최민환의 목소리로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를 재생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음성 잠금이 해제되었다. 이제 마지막 다이얼만 남았다. 이것은 오직 수작업으로만 풀 수 있었다. 서연은 청진기를 귀에 대고 금괴에 밀착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다이얼을 아주 천천히 돌리며 미세한 톱니바퀴 소리의 변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시간은 흐르고 그녀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마지막 숫자가 맞춰지는 순간 철컥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디지털 녹음기와 함께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된 뇌물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가 들어있었다. 예상치 못한 거대한 수학이었다. 그녀가 녹음기와 장부를 가방에 챙기는 순간 사무실 밖에서 경보음이 희미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금고가 열리면서 작동된 무음 경보가 중앙통제실에 신호를 보낸 것이다. 경비원들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5분 안에 건물을 빠져나가야 해. 태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왔던 길을 되짚어 필사적으로 달렸다. 태준은 경비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층에 화재 경보를 작동시키는 대담함을 보였다. 건물 전체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서연은 유령처럼 진숭 빌딩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모두 맞춰졌다. 최민환의 금고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폭풍전야 같은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진숭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한서연과 강태준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며 숨을 골랐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다가올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끝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주말을 이용해 서연은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않았다. 복수를 끝내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마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위 아버지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 그리고 진숭을 병들게 한 그 악마를 심판대에 세울 날이 머지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오직 복수심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진숭의 심장부로 들어와 그 거대한 악의 실체를 마주하면서 그녀의 목표는 더 크고 단단해졌다. 억울하게 희생된 김 부장 그리고 신약 데이터 조작으로 위험에 처할 수많은 사람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짓밟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같은 시간 강태준은 윤 이사가 은신해 있는 안전가옥의 보안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최민환의 비자금 내역을 증언할 히든카드였다.
그의 신변 안전은 작전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야 그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늘 차가운 고독만이 감돌았다. 그는 서재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초상화 앞에 섰다. 진숭그룹의 창업주이자 그의 영원한 우상인 아버지. 아버지는 그에게 늘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민환의 그늘 아래에서 진숭은 그 창업 이념을 잃고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최민환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진숭의 영혼을 되찾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싸움이기도 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한서연의 인사 파일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저 과거의 악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지이자 잊고 있던 그의 양심을 일깨워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집념에 경외감을 느꼈다.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좇는 그녀를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지켜주고 싶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그녀와 자신은 어떤 관계가 될까? 그는 복잡한 상념을 애써 지우며 주주총회 발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 이틀 전 두 사람은 마지막 작전 회의를 위해 경인미술관에서 다시 만났다. 이전과는 달리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신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오직 공동의 목표를 향한 굳건한 신뢰와 결의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주주총회 당일의 동선을 시뮬레이션했다. 서연은 방송실에서 발표 영상과 음향을 통제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를 스크린에 송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태주는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최민환의 연설 도중 그의 죄를 만천해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최민환이 방역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대비책을 세웠다. 언론 통제에 대비해 이미 몇몇 양심적인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내부 고발 자료를 보내두었고 검찰 내부의 조력자를 통해 주주총회가 끝나는 즉시 최민환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도록 조치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두렵지 않소? 태준이 물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두려워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더 두려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이 오갔다. 한편 최민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주총회 기조연설문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태준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 계획이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감사팀에서 발견한 몇 가지 사소한 자금 흐름의 문제를 보고했지만 그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그런 잔챙이들은 신경 쓸 것 없어. 대의를 위해서는 사소한 희생은 감수해야 하는 법이야. 가서 내 연설이나 완벽하게 준비해.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주주총회에 아침이 밝았다. 서연은 방송실 스태프의 복장을 하고 행사장에 잠입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범한 직원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심장은 분당 수백 번씩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태주는 결전을 앞둔 장군처럼 단정하게 수트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내면은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은 행사 시작 직전 짧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서연이 보낸 메시지, 준비 완료. 그리고 태준의 답장, 이제 끝냅시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진숭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회 임원, 그리고 내외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올해 진숭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고 행사장 전체는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단상 위 거대한 스크린에는 위대한 도약, 진숭의 미래라는 화려한 문구가 떠 있었다. 그 누구도 잠시 후 이 상아탑이 뿌리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완벽한 축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행사의 정점 최민환 부회장이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그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진숭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의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진숭 가족 여러분.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눈부신 성과들을 열거하며 모든 공을 자신의 정도 경영과 혁신 리더십으로 돌렸다. 그의 연설에 맞춰 스크린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미래 전망이 펼쳐졌다. 그 순간을 행사장 뒤편 방송실에서 한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영상 송출 장비 위에 놓여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강태준은 의장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최민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지독하리 많지 침착했다. 최민환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며 진숭바이오의 신약 개발 성공을 선포하는 순간 마침내 강태준이 움직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민환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장내에 울려 퍼지는 마이크에 대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만 부회장님, 주주 여러분께 그 신약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행사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젊은 CEO에게 쏠렸다. 최민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태준을 노려보았다. 강 대표 지금 무슨 무리한 짓인가? 태준은 그를 무시하고 방송실 쪽을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신호였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준비된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최민환의 얼굴 뒤로 펼쳐졌던 화려한 그래프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숭바이오의 자금이 베리타스 페이퍼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가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다 뭐야? 무슨 일이야? 여기저기서 고성과 질문이 터져나왔다. 최민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우리 회사를 음해하려는 외부 세력의 소행이다. 경비 당장 저 화면을 꺼.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비들은 의장석에 선 강태준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화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다. 안전가옥에서 촬영된 윤 이사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저는 최민환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수년간 진숭바이오의 개발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거대한 폭탄이 되어 행사장을 강타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화면에는 조작된 임상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정교하게 수치들이 조작되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주주들의 술렁임은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타가 터져나왔다. 장내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차갑고 잔인한 최민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작용 따위는 신경 쓰지 마. 데이터를 완벽하게 만들어.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스모킹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범죄의 증거였다. 최민환의 이성과 오만의 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단상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강태준, 내 놈이 날 함정에 빠뜨린 개로구나. 그가 태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행사장 뒷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와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민환에게 다가갔다. 최민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및 주가조작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진숭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그는 이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의 상아탑이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최민환이 끌려나간 후에도 행사장은 한동안 극심한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태준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장례를 정리했다. 오늘 이후로 진숭그룹은 과거의 모든 부정을 끊고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숭을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의 무게와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혼란스러운 군중을 넘어 행사장 가장 먼 곳 방송실의 작은 창문을 향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끝낸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최민환의 시대가 무너진 후 진숭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주가는 폭락했고 연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으며 검찰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회사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졌다. 진숭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 혼돈의 중심에서 강태준은 진숭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주주총회 다음 날 그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진숭그룹을 대표해 국민과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그의 사과에는 어떤 변명도 책임 회피도 없었다. 그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진숭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비리 연루자 전원 해고 외부 감사기관 도입, 투명한 윤리경영위원회 설립 등.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회사를 되살리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보았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사람들은 강태준이라는 젊은 리더에게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숭의 독을 제거하고 세사를 돋게 할 고통스러운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가 되어야 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거대한 악은 심판을 받았고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진숭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비우고 짧은 사직서 한 장을 남긴 채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가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처럼 그녀의 퇴장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그녀는 이름 없는 직원으로 들어와 이름 없는 직원으로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파장은 진숭그룹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회사를 떠나기 전 그녀는 강태준으로부터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녀에게 선택권을 넘겼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자주 찾았던 한강변의 작은 공원으로 그를 불렀다. 그곳에는 그녀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과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과거를 매듭짓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공원에서 재회했다. 진숭의 CEO와 전직 위장사원이 아닌 그저 강태준과 한서연이라는 두 사람으로 마주 섰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준이었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아버님 일, 그리고 지난 5년간 당신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는 어떤 수사도 없이 담담하지만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을 휘젓던 복수심과 분노의 폭풍은 이제 잔잔한 물결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을 원망했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도 최민환이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걸.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를 용서했다. 그것은 그를 위한 용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난 5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증오의 사슬에서 스스로를 풀어주는 행위이기도 했다. 태준은 그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시 변호사가 되려고요. 예전처럼 거대한 악을 좇는 검사는 아니겠지만 제 아버지나 김 부장님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5년 전 법정에서처럼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다시 빛나고 있었다. 다만 그 빛은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상처를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과 깊이를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강변을 걸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든 것이 정리되면, 이 폭풍이 지나가면, 그때는 진숭의 대표와 변호사가 아닌 그냥 강태준과 한서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생각해 볼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리더십 아래 진숭그룹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거쳐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주가는 회복되었고 시장의 신뢰도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 그는 약속대로 진숭을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그는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한서연은 서초동 법원 앞에서 막 변론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부당 해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보람이 가득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작게 울렸다. 강태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폭풍이 멎었습니다. 이제 약속했던 커피 한잔할 시간 어때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마침내 끝났다. 그녀의 입가에 싱그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에게 그리고 진숭에게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